4살박이 영웅이는 먹고 싶은 사탕을 앞에 두고 5분째 버티는 중이다. 눈앞의 사탕은 언제라도 먹을 수 있지만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한 주먹의 사탕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충동을 자제하고 만족감을 뒤로 미루는 이 일은 아이의 장래에 큰 영향을 끼친다. 살면서 만나게 될 수 없는 실패와 도전의 순간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힘, 바로 동기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네다섯 살 아이들 앞에 좋아하는 사탕이나 과자를 놔두었다. 중간에 종을 쳐 실험자를 부르면 언제라도 사탕을 먹을 수 있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맛있는 사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바로 옆방에선 엄마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것은 아이들이 충동을 얼마나 자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더 많은 사탕을 받기 위해서는 눈앞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선생님 불렀어? 네. 왜? 왜요? 젤리 지금 먹고 싶어서? 네. 왜 젤리 보고 있으니까 먹고 싶어서 기다리기가 어려워? 네. 못 참겠다.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종을 치는 아이도 있고 이게. 이거 한 개? 응. 아니지. 아예 설명하는 중에 먹어버리는 아이도 있었다. 지금 먹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응. 시연이 종 쳤어? 선생님 부른 거야? 응. 이거 먹고 싶어 지금? 응. 알았어 먹어. 왜 선생님 나가자마자 종 쳤어? 건강히 오려고. 기다려. 네. 네다섯 살 아이들에게 눈앞의 사탕이나 과자를 먹지 않고 참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 알의 초콜릿을 눈곱만큼씩 떼어 먹으며 10분을 버틴 아이도 있었다. 조금 떼어먹고 있네. 더 큰 보상을 위해 당장의 유혹을 견디고 만족을 미루는 힘을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한다. 어린 시절 보여지는 만족 지연 능력은 이후의 사회성이나 학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Well, what we find with the kids who are able to delay gratifications, that is, kids that are able to wait, is that they tend to do better on their SAT scores. And specifically what we find is that kids who are able to delay gratification, in contrast to those who aren't, kids who ring the bell and want you to come back immediately so they can get the reward, those kids tend to score roughly 100 points higher on their SATs, both verbal and quantitative, later on in adolescence. They are more socially competent. They have more friendships, better relationships, etc. And they tend to have better coping skills. They have sort of fewer problems, and when they have problems, they deal with those problems better. They're less likely to be sort of brought down by a problem and get haggled by a problem. 이거 좋아. 엄마.
아이들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만족 지연 능력의 차이는 언제부터 생기는 것일까? 엄마, 아빠, 생후 6개월 정도의 아기들이 엄마와 놀고 있다. 엄마는 평소와 다름없이 즐겁게 놀아주며 아기의 긴장을 풀어준다. 그러다 갑자기 굳은 얼굴로 아무 표정 없이 아기를 바라본다. 이때 아기들은 엄마의 굳은 표정에 당황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이후의 반응은 아기마다 다르다. 대부분의 아기들은 어쩔 줄 모르며 당황하다가 울음을 터뜨린다. 안아달라고 조르거나 손을 뻗으며 칭얼거리는 행동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엄마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다. 하지만 아이들 가운데는 나름대로 싸늘해진 분위기를 바꿔보려 먼저 웃음을 보이는 아이도 있다. 그래도 엄마의 표정이 풀어지지 않으면 딴 데로 시선을 돌리거나 외면하면서 버티기도 한다. 의자를 두드리며 나름대로 주의를 환기하고 다른 반응에 집중함으로써 불안을 달래고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자기 통제 능력이라고 한다. 이 실험으로 인해서 아기들의 어떤 사회 정서적성이라든지 또는 스스로 통제하는 그러한 능력의 아주 기초적인 것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큰 아이들과 작은 아이들, 만족을 늦추는 능력이 큰 아이들과 작은 아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기다리지 못하고 사탕을 금방 먹어버린 아이들의 경우 한 가지 큰 공통점은 사탕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And when a child focuses their attention and becomes fixed on a reward, you know they're not going to wait much longer because the frustration builds up and they can't deal with it. Kids that wait are kids who don't look at the rewards. They play games with themselves during the waiting period. They sing songs, they look around the room, they do just about anything but look at those rewards. 실제로 끝까지 종을 치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들은 모두 비슷한 행동을 보였다. 승태는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채린이는 두 손으로 눈을 가려 과자를 쳐다보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성민이는 종에 비친 모습을 보며 장난을 치고 있다. 오래 기다린 아이들의 공통점은 먹고 싶은 사탕에서 눈을 돌려 다른 데에 집중하는 것, 즉
주의 분산법을 쓴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이들마다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에 의하면 선천적인 기질 차이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다. One of the things we know is that kids that have warm, trusting relationships with parents seem to have similar kinds of outcomes longitudinally as kids who are able to wait. And so we're beginning to think that there may be a kind of common factor in that parental relationship with what's going on with our kids that are waiting in these experiments. And what we know about the attachment relationship is that it's parental warmth and sensitivity to children that seems to be the key factor in a variety of things. In particular, important is kids' internalization of parental values and parental forms of dealing with situations. 부모와의 신뢰 관계는 만족 지연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일까? 짜잔! 짜잔! 쌍둥이인 혜수와 혜인이의 부모는 평소 아이들과의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약속한 대로 아이들에게 선글라스를 사주기 위해 안경점에 들렸다. 엄마가 그림 잘 그리면 사주기로 약속했었지? 혜수와 혜인이를 대상으로 만족 지연 실험을 실시해 보았다. 두 아이 모두 눈앞에 먹을 것을 두고 10분 넘게 유혹을 참아냈다. 절대 저는 약속은 어기지 않았어요. 거짓말은 안 했어요. 엄마들 중에는 왜 다음에 해줄게 이러고 안 해주잖아요. 전 그러진 않았거든요. 약속을 하고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들이 계속 반복되게 된다면은 이 아이는 그다음에는 그렇게 만족을 지연시킬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즉 내가 이렇게 만족을 지연시켜서 좀 그 결과를 이후에 큰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다린다 하더라도 이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즉 신뢰라든지 기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만족 지연 실험에서 실패하는 그러한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과의 어떤 신뢰라든지 기대 형성이 아동의 감정을 자신을 통제하는 그러한 능력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서 형성되는 이런 능력들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참고 기다리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은 아이들의 행동을 신중하고 여유 있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주요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에게 더 좋은 기회를 준다. 아이들은 실패 속에서 자라난다. 자꾸만 쓰러지는 도미노 게임처럼 성장 과정은 실패와 도전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떤 아이들은 실패를 경험한 후 노력하길 포기하고 주저앉는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실패에 굴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 오히려 실패를 맛본 후 더욱 열심히 그 일에 매달리는 아이도 있다. 포기하는 아이들과 노력하는 아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평가 목표와 학습 목표라는 반대되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Performance goals and learning goals are two different kinds of goals or aims children can have in a school or achievement situation. A performance goal is where they want to prove their ability, prove that they're smart.
And a learning goal is when they want to learn something new, meet a challenge, and master it. 학습 목표와 평가 목표라는 두 개의 상반된 가치는 구체적으로 아이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줄까? 퍼즐 실험을 통해 두 목표의 차이점을 확인해 봤다. 여섯 살짜리 유치원 아이들에게 3개의 퍼즐을 주고 맞추게 했다. 처음에 준 퍼즐은 6살 아이들이 쉽게 맞출 수 있는 간단한 것이었다. 잘했네. 시간 내에 다 했구나. 그 다음에는 서로 다른 2개의 퍼즐 조각들을 섞은 후 아이에게 주었다. 짝이 안 맞으므로 이것은 절대로 맞출 수 없는 퍼즐이다.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실패 상황을 만들어준 것이다. 몸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번에 너무 어려웠지? 그렇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어떤 퍼즐을 하겠느냐고 물었다. 오른쪽의 것은 처음에 맞췄던 쉬운 퍼즐, 나머지 2개는 맞추지 못한 것들이다. 이거? 왜 이거 하고 싶어? 재밌어요. 재밌어? 어떤 면에서 재밌어? 상범이는 이미 맞춘 퍼즐을 다시 맞추겠다고 했다. 다 맞출 때 재밌어요. 다 맞출 때가 재밌어? 얘는 왜 싫어? 그러면 얘는 피노키오 그림은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려워? 이거는? 맞추지 못한 퍼즐은 어려워서 더 하고 싶지 않다는 대답이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쉽게 포기하는 것이 평가 목표를 가진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것도 어려웠구나. 그래, 아주 잘했어 오늘. 이거요. 이거? 반면에 병훈이는 아까 맞추지 못했던 퍼즐을 다시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건 왜 또 맞추기 싫어? 이거는요. 거의 다 맞춰봐요. 거의 다 맞춰서? 미처 맞추지 못한 어려운 퍼즐을 선택한 아이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그랬구나. 요거 할래? 요거 할래? 아니면 요거 할래? 어떤 걸 고를래요? 어렵긴 하지만 이미 맞춘 쉬운 것보다는 더 재미있다는 것이다. 학습 목표를 가진 아이들의 특징이다. 학습 목표를 가진 아이들은 배우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좀 도전적이고 어려운 문제라서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들이 실수하고 실패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원리를 터득하고 새로운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 3개 중에서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퍼즐을 잘하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다시 말해 평가 목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를 선택하지 않았다. 너무 어려워요? 얘는요? 지수는 몇 번을 물어도 쉬운 퍼즐을 택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이건 다시 해보고 싶어요? 다시 해보고 싶지 않아요? 못다 맞춘 퍼즐을 다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원주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에요. 왜 이것도 그림이 예쁜데 왜 이거는 하기 싫을까? 힘들어요. 저기 준영이는 그림 맞추기 되게 잘하겠네. 얼마큼 잘해요? 하나만 보여줄래요? 얼마큼 잘해요? 아니면 이만큼 잘해요? 아니면 이만큼 잘해요? 얼마큼 잘해요? 이만큼. 그렇게 많이 잘해요? 평가 목표를 가진 아이의 특징 중 하나는 실패 상황에서 눈에 띄게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처음에 자신이 퍼즐을 매우 잘한다고 말했던 준영이는 2번의 실패 후 자신감을 잃어버린 모습이었다. 그럼 아까 준영이가 처음에 선생님한테 퍼즐 이만큼 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 준영이가 지금 퍼즐 얼마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이요? Having a learning goal allows you to maintain your confidence and optimism when something goes wrong. So they say, well, this is a natural part of learning. I'm still learning, I'm still progressing, and they don't get discouraged. Whereas children with performance goals say, uh-oh, this failure means I don't have ability, and then they lose their optimism and their confidence. 실패 원인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은 이후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한 중학교 수영장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 중학교 1학년 수영 실기 시험 시간. 25m를 20초에 통과하면 만점을 받는다. 실패 이후 아이들이 그 원인을 어디에 돌리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이들에게 실제보다 저조한 기록을 알려주었다. (1차와) (2차로) 나눠서 평가를 했습니다. 1차 때는 본인이 도착했을 때 2초를 더한 기록을 알려주었고요. 평소보다 기록이 안 좋게 나오도록 해서 아이들에게 실패 상황을 만들어준 것이다. 그리고 나서 10개의 스티커를 이용해서 기록이 나쁘게 나온 원인을 스스로 판단해보라고 했다. 보기의 내용은 크게 노력 부족과 능력 부족 두 가지로 나누었다. 조사 결과 노력 부족의 원인을 돌린 아이들이 3명, 능력 부족의 원인을 돌린 아이들이 6명이었다. 이 결과는 이후 아이들의 기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잠시 후 아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실패 원인을 노력 부족으로 돌렸던 곽혜레나의 두 번째 도전. 곽혜린의 2차 기록은 1차에 비해서 0.6초 단축됐다. 참가 학생 9명 중 가장 크게 향상된 기록이다. 실패의 원인을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했던 황유정의 2차 시도. 황유정은 1차에 비해서 무려 3초나 늦어졌다. 참가 학생 중 가장 크게 떨어진 기록이다. 내가 원인을 어디다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차후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패했을 때 가장 큰 원인 두 가지는 내 능력이냐 혹은 내 노력이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노력의 원인을 돌린다면 다음에 더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후회를 하겠죠. 감정적으로는 아 내가 왜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다음엔 더 노력해야지. 근데 내 능력에 돌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난 어차피 안 돼. 그렇다면 전체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1차에서 부진의 원인이 노력 부족이라고 대답했던 아이들 3명 중 2명은 기록이 향상됐다. 하지만 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답했던 아이들 중에서는 1명만이 향상됐을 뿐 나머지 4명은 모두 떨어졌다. 이처럼 실패의 원인을 어디에 돌리는가 하는 문제는 이후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그 출발점이 바로 목표 설정인 것이다. When children have a performance goal, their attribution for their failure is, I don't have ability. And they get discouraged, their performance suffers. When children have a learning goal, their attribution is not enough effort, not the right strategy, and their performance improves.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기 원하고 남 앞에서 똑똑하게 보이기를 원한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평가 목표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모든 일을 항상 잘할 수만은 없는 법이다. 살면서 수없이 맞닥뜨릴 실패와 좌절의 상황에서 위기를 딛고 일어서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학습 목표의 힘이다. 그렇다면 목표 설정이 스스로 하려는 마음, 동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학습 문제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은 여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들어있어. 그 대신 문제들을 우선 아이들의 목표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어렵긴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학습 문제와 자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똑똑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평가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풀어보고 싶어요. 평판에 맞는 그 조각을 찾아. 평가 목표 성향과 학습 목표 성향으로 나누어지는 두 아이에게 같은 문제를 풀도록 했다. 있는데 뭐가 들어? 사실 통안에 들어있는 문제의 내용은 똑같은 것이었다. 우리 찾아야 돼. 어떤 거 같아? 그렇지. 동그라미. 저쪽 선생님이 이난이 잠시 후 아이들에게 실제 성적의 반 정도로 낮춰서 결과를 알려주었다. 이게 아까 11개 문제였잖아. 그중에서 6개 맞았어요. 만점을 받은 인환이에겐 6개를 맞췄다고 얘기하고 대백이가 11개 중에서 3개 맞았어요. 7문제를 맞춘 대백에게는 3개를 맞췄다고 알려주었다.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문제 또 풀어보게 하면 이난이 다시 풀어보고 싶어요? 풀어보고 싶지 않아요? 크게 말해봐. 풀어보고 싶어요? 2차 문제의 난이도는 1차 때와 비슷한 것이었다. 학습 목표 성향이 강한 유대백은 2차 문제 풀이에서 8개의 문제를 맞췄다. 1차 때보다 오히려 한 문제 더 맞췄다. 평가 목표 성향이 강한 여인환. 1차에서 만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에서는 4문제만에 포기하고 말았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평가 목표를 가진 아이는 동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다. Children with a performance goal take the failure very hard because it says something very important about them and their ability. It says, you don't have ability. And that's crushing.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은 어떨까? 야, 딴 애들은 몇 점이냐? 이거부터 물어보면 비교를 하게 되잖아. 걔가 잘해왔어도 100점 엄청 많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너 90점 맞았으면 주영이 몇 점 맞았니? 제일 비교되는 그래. 비교하는 그럼 거. 가장 친하네. 걔보다 잘하면 마음이 안도가 돼서 조금 안심이 되지. 너 누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요때 요거 못하는 거야? 해가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 걔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전교생을 시험을 봤다고. 근데 우리 아들이 딱 오더니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너 몇 명이 받았는데 했더니 6명이 받았대. 우리 반에 잘했네. 이러고 얘는 정말 잘하는 애 하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보다 몇 점을 받았는지, 몇 등을 했는지를 묻는다. 성적, 석차, 남과의 비교, 경쟁을 얘기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평가 목표를 전달한다. 비교 대상을 이렇게 딴 애를 만났는데 딴 애는 95점이래요. 그럼 넌 95점도 아니고 몇 점이야 도대체 막 화를 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우리 딸이. 엄마, 나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95점이래. 제가 막 그거에 그 민감했던 걸 계속 느꼈는지. 실제로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학부모 1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학습 목표보다 평가 목표를 2배 이상 더 많이 설정해주고 있었다. 자,
자, 이렇게 점수가 똑같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평가 목표가 강조되는 환경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재미있는 보너스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점수를 얻으면은 팀에 도움이 되겠죠. 많게는 퀴즈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실험을 했다. 1단계는 힌트가 1개 나옵니다. 2단계는 힌트가 2개 나옵니다. 점수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힌트를 몇 개나 듣고 싶은지 정하라고 했다. 힌트의 개수와 점수는 상관이 없다. 힌트가 많을수록 답을 맞출 확률은 높아진다. 하지만 문제를 푸는 재미나 도전감은 줄어든다. 둘, 셋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정면을 향해서 하나, 둘, 셋. 전부 4단계 문제를. 아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4단계, 4개의 힌트를 다 보겠다고 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조윤성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윤성 친구는 왜 4단계를 선택했습니까? 힌트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맞추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첫 번째를 하고 싶었지만 첫 번째를 했다가 틀리면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4번으로 했습니다. 보기가 많이 나오는. 네. 이제 많이 맞추면 친구들한테 좀 좋아 보이고 그래서 점수와 결과가 연결돼 있는 평가 목표 상황에서 아이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재미와 스릴 대신 안전을 택했다. 지금부터 그냥 점수에 상관없이 점수가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게임을 하나 해볼게요. 편하게. 지금 문제가 나간다라고 했을 때 몇 단계 문제를 풀고 싶은지. 이번엔 다른 팀에게 점수와 상관없이 게임으로 생각한다면 몇 개의 힌트를 원하는지 물었다. 즉 학습 목표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자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4단계하고 3단계는 그냥 쉬울 것 같아서요. 점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재미로 즐기기 위해서 좀 어려운 거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점수와 상관이 있을 때면 몇 단계를 선택했어요? 4단계요. 왜? 네? 점수가 중요하니까요. 그 민기는 몇 단계 선택했어? 2단계요. 왜 2단계 선택했어? 점수와 상관없으니까 그냥 2단계를 풀어보고 싶어서 2단계를 선택했어요. 그럼 만약에 점수를 이걸 준다. 그럼 네. 몇 단계 선택했을까? 4단계요. 왜? 힌트가 많으니까 그만큼 쉬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점수가 걸린 상황에서 모두 4번을 택했던 아이들의 경우 게임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1단계요. 왜? 점수가 안 걸려 있으니까요. 그럼 1단계 점수가 안 걸려 있으면 1단계 푸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은 1단계 푸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점수 안 했으면 1, 2단계 했죠. 그러면 왜 그러면 점수 안 했으면 1, 2단계를 선택하고 싶어? 예? 점수였으면은 그냥 이기려고 그런 걸 하고 그 4단계 쉬운 걸 하고 점수가 아니고 그냥 하려면은 그냥 해보는 것처럼 해보려고 연습처럼 해보려고. 재미요? 1단계가 제일 재밌겠죠. 점수, 경쟁, 시험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평가 목표적 상황에서는 재미와 도전, 배움의 즐거움은 없다. 평가 목표를 조장하는 환경에서는 누구나 쉽고 안전한 길을 가려고 한다. 부모들이 평가 목표 상황을 만들수록 아이로부터 학습의 즐거움을 빼앗고 아이 스스로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Yes, that's exactly right. Many children excel at an early age, and then you see a decline and you think, what happened to them? So we've studied children across important transitions where the work gets harder. Here it's a transition at 7th grade to junior high school. But whenever the work gets harder, children with performance goals or a helpless pattern, they start worrying about their ability, they start backing off from the challenges, they start deteriorating when the work gets hard, and many of them just stop trying.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식물의 입을 이제 중요한 것은 교육이나 육아를 통해 아이들의 목표 성향을 얼마나 조절할 수 있나 하는 문제다. 오반이 1시간 여유가 남아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사의 지도 방법이 아이들의 목표 설정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아인슈타인은 왜 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천재의 일생. 아인슈타인한테 나침반 선물. 한 교실에서 선생님은 아인슈타인의 어릴 적 일화와 특별한 사건들을 소개했다.
동시에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업적이 그의 천재성에서 비롯됐음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하고 물어본 거예요. 너희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 하고 이게 뭐예요?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런 상대성 이론이라는 엄청난 거 그런 걸 발견해낼 수 있었을까?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 그런데 옆방에서는 똑같이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하면서 천재성보다는 물리학에 대한 열정, 노력에 초점을 두었다. 영감이다. 내가 뭔가 해보겠다. 그런 의지와 자기의 노력이 더 컸다는 얘기야. 똑같이 아인슈타인 얘기를 하되 천재성과 노력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강조해 준 것이다. 곧이어 아이들에게 4가지의 문제 유형을 제시한 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물어봤다. (1번부터) (3번까지는) 평가 목표를 보여주는 문제고 (4번은) 학습 목표를 나타내는 문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결과는 의미 있는 것이었다. 천재성을 강조했던 반에서는 쉽고 똑똑하게 보일 수 있는 평가 문제를, 노력을 강조했던 반에서는 학습 문제를 훨씬 더 많이 선택했다. 아인슈타인의 열정과 노력을 들은 반 아이들은 도전하고 싶어 했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한 것이다. 이처럼 부모나 교사의 생각이 아이들의 목표 성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어제보다 오늘은 무엇이 나아졌는지, 전에 모르던 것을 오늘 알게 되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노력을 통해 어떻게 능력을 발전시켰는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부모나 교사는 자연스레 아이들에게 학습 목표를 심어줄 수 있다. 여기다가. 아이 잘했다. 네. 너무 잘한다 아준이. 아우 똑똑해. 아우 똑똑해.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 아이를 칭찬할 때 가장 흔히 하는 말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와 같은 지능이나 능력에 대한 칭찬이 아이의 자신감과 동기를 북돋워준다고 믿는다. 이건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격이가 최고야. 역시 엄마 너 믿었더니 역시. 둘째한테는 야 너 박사 아니야 천재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첫째는 야 너무 잘했어. 우리 아들 똑똑한데 수학 박사 나겠다고 내가 막 그런 식으로 얘한테 해주니까 야, 넌 역시 엄마 닮았어. 무조건 천재야. 나는 우리 딸뿐만이 아니라 누가 해도 야, 너 천재 아니냐? 다 천재야. 천재 같아. 막 이러면서 천재라는 말 되게 잘 썼어. 어항에 물이 쏟아질 것 학부모의 칭찬 유형을 조사한 결과 노력이나 과정, 방법에 대한 칭찬보다 지능을 칭찬하는 비율이 2배 정도 높았다. 몰랐네. 아우 정빈이 똑똑해서 잘 알아요. 그거는 어딜까? 그러나 여기에는 부모들의 믿음과는 다른 함정이 있다. 아이가 잘했을 때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고 칭찬하는 것은 반대로 아이가 못했을 때 머리가 나쁘고 바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So what we found is when we praised children's ability after a success and then gave them something more difficult, they fell into a helpless pattern. They said, I don't have ability, I don't like this task anymore, and their performance suffered. And it was an IQ test. Their performance on an IQ test suffered because we praised their ability. 이렇게 수학 문제 같은 걸 그림으로. 그렇다면 능력이나 지능을 칭찬하는 것은 아이들의 목표 설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맞았어. 와, 수진이 너무 잘한다. 수진이 정말 IQ가 높은가 보다. 맞았어. 와, 다솜이 이런 문제를 푸는 머리가 진짜 좋은가 보다.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와, 지은이가 아주 그냥. 아이가 답을 맞출 때마다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는 칭찬을 반복해서 들려주었다. 성공한 원인이 자신의 지능이나 능력에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다. 진짜 좋은가 보다.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잘한 게 이런 문제를 푸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수진이한테 또 다른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 거야. 그런 다음 4가지 유형의 문제를 제시했다. 1번부터 3번은 맞추기 쉽거나 자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똑똑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평가 목표형 문제. 4번은 어렵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학습 목표형 문제다. 좋은지 보여줄 수 있는 과제, 어렵긴 하지만 많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과제. 그 결과 지능 칭찬의 영향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다. 2번이요? 그거예요? 지능 칭찬을 받은 모든 아이들이 어려운 학습 목표형 문제를 피해서 1, 2, 3번 중 하나를 선택했다. Praising a child's ability makes them very involved in performance goals. We showed that when we praised a child's ability and then gave them a choice of something new to learn or something to perform well, they did not want the learning. But we showed when we praised children's effort and strategies, 90% of them wanted the difficult learning task. 선생님이 이거 보근이가 하는 거 봤는데 이번에는 칭찬의 방법을 바꾸어서 지능보다는 문제를 푸는 과정과 노력에 대해서 칭찬해 주었다. 차분히 잘 푼다. 열심히 노력하는 게 대단하다는 등의 말을 반복해서 해준 것이다. 맞았어. 진섭이가 차분하게 잘하네. 진짜 잘 풀어준, 열심히 노력해서 잘 푼 결과인 것 같아. 열심히 이렇게 다자다지 않고 참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차분하고 노력하면서 잘 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섭이가 5개를 다 맞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과정이나 노력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대부분 4번을 선택했다. 그거를 고르고 싶어요? 기술을 많이 배우니까 이건 아예 쉬우니까 도움이 안 되잖아요. 노력 칭찬이 아이로 하여금 어려워도 배워보겠다는 학습 목표를 갖게 한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말하기 칩이죠? 한 명씩 돌아가. 학습 목표를 가진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는 데서 즐거움을 느낀다. 그렇다면 아이로 하여금 학습 목표를 갖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부모나 교사가 먼저 학습 목표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사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의 대화 속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얘기할 때 수시로 노력과 도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칭찬해 주는 것이다. Suppose your child didn't work hard and did math problems perfectly. Now, then we would usually say, oh, you're so good at this. But I say no. Say, oh, I'm sorry we wasted your time. You didn't learn anything here. Let's do something harder that you can learn from. How'd you do on your history test? Say, what are you learning in history? And talk about it. Oh, you know what? I remember studying that. Or I read an article in the newspaper about that. Or tell me more about that. I don't remember. I know I studied it in school, but I can't remember anything about it. You can ask children at the dinner table, what did you do today that was hard? What mistake did you make that you learned something from? What can you do today that you couldn't do yesterday? Those kinds of things show that we have a value on learning. 아이가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이가 실패와 좌절 앞에서 무릎 꿇지 않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아이가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줄 것이 있다. 아이의 마음속에 학습 목표의 가치를 새겨주는 일, 그것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